지금 현재 이 뇌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의 정도,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의 양이 유전자나 뇌에 담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다. 칼세이건 특유의 균형감 같은 걸 가지고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상상을 해서 여기다 써놨기 때문에, 그러면 뇌의 확장을 인간 세계인 지구에서의 확장, 기계와의 협력을 통한 브로노프스키를 인용하면 끝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책이 시작된 것도 브로노프스키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천하의 칼세이건도 네. 8장 9장에 오게 되면 약간 여기 용 나왔죠. 용두삼이. 안녕하세요. 사이언스북스와 과학책방 갈다가 함께하는 칼세이건 살롱 2021 전국민 칼세이건 읽기 프로젝트 시즌2 에덴의 용 읽고 있습니다. 깊이 읽기 진행을 맡은 드로잉 작가 이미영입니다. 과학책방 갈다 대표 이명현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칼세이건 살롱 2021 시즌2에서 지금 읽고 있는 에덴의 용의 마지막 편입니다. 8장과 9장 두 챕터 남았습니다. 이 책은 뭐 다른 책에 비해서는 조금 얇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읽히기도 해서 뭐 아쉽거나 되게 깔끔하거나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8장에 미래뇌라는 챕터 제목을 가지고 있죠.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지능의 미래 진화로 찾았고요. 문장은 277페이지에서 읽겠습니다. 뭐니 해도 문자의 발명은 단순히 눈부신 기술 혁신 수준이 아니라 인류에게 둘도 없이 중요한 값진 선물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인공지능의 경계에서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의 토스와 프로메테우스 역시 먼 훗날 인류가 그들의 새로운 발명품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남는다면 같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인간지능의 역사에서 다음에 다가올 주요 구조적 발달은 아마도 지적인 인간과 지적인 기계 사이의 협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능의 미래 진화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장까지 쭉 나오면서 이제 유전자 정보로부터 시작해서 뇌의 정보가 커지고 이게 중앙화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발달하면서 뭐 삼위일체 내 기억하시죠? 네. 뇌가 점점 쌓이면서 발달했고, 지금 심피질, 특히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지적 능력이 발달해서 왔다. 그리고 이제 그게 특히 이렇게 막 골이 생기면서 면적을 넓히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명을 건설하게 되었고 지금 이 상태에 와 있는데, 해부학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지금 현재 이 뇌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의 정도, 이게 뭐 아주 그 완전히 지금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치로 막 치달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이제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유전자에 담지 못하는 그 어떤 정보를 뇌에 담음으로써 지적 능력이 발달한 것처럼 뭔가 다음으로 이렇게 도약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도약이 뇌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골을 더 깊이 파는 방법도 있죠. 막 더 깊이 팔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또 매니징 하자면 이제 이 네트워크 하는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해야 되면 많이 더 먹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밸런스의 문제잖아요. 조금 덜 먹고 덜 쓰는 게 낫지, 그걸 먹기 위해서 뇌를 사용하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했을 때 이게 얼추 이제 좀 한계점을 해서 가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칼세이건의 문제 의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호모사피엔스의 뇌가 그랬다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잠깐 나오고 아주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도서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도서관 이야기가 나와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의 양이 유전자나 뇌에 담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그 또 뇌 바깥에다가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카이빙도 할 수 있고 수평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대대손손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뇌 바깥의 알카이빙이 되는 거죠. 한 개체는 죽어나가도, 아주 현명하고 뛰어난 사람은 죽어나가도 그것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뇌 바깥의 뇌 역할을 인간에게 했고, 이것이 문명의 이제 그 어떤
그 전일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인간의 뇌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에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그 당시 1970년대 당시 같으면 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아기를 인공 수정하는 것도 나타나고 유전자 조작이라는 단어가 그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 뇌를 자꾸 발달시키거나 뭐 이렇게 확대하는 것보다 해부학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유전자 단위부터 바꿔가지고 뇌를 좀 이렇게 막 이제 그 지능을 갖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뭐 가능할까 뭐 이런 논쟁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계.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 당시만 해도 뭐 그런 것들이 실체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기계라든가 단기 메모리 같은 거 요즘에 뭐 이렇게 약간 플래시 메모리처럼 넣어가지고 치매 환자들 치료하고 이런 거 요즘 임상시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걸 넣게 되면 일단 메모리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 또 계산 능력도 해결되고 이렇게 해서 기계와 인간의 결합을 통한 여기서 이제 그걸 되게 재밌게 인간과 기계의 지적 협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외부의 어떤 것들 또는 내부의 것들을 바꿈으로써 이것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러면 텔레파시 기능 같은 것들, 그다음에 분자 단위에서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특수한 어떤 것을 넣는 것들, 그 유전자 공학적인 거,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기계와의 결합 이런 거 도성화과 더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좀 받게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네, 여기 이제 뇌 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두뇌가 더 이상 한참 동안 사실 인간의 뇌 크기가 더 커지지도 않았고, 그게 이제 두개골의 크기가 더 커질 수도 없고, 뭐 출산할 때 산도가 더 커질 수도 없고, 이미 사실 오버 상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발달하지 않은 포유류의 뇌는 약간 이렇게 반반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의 뇌는 더 넓어지고 싶은데 못 넓어지니까 이렇게 주름 생겨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거 보다 보면 왜 국수도 더 많이 넣기 위해서 이렇게 라면 꼬불꼬불하게 넣거나 아니면 책 같은 경우에도 그냥 종이가 이렇게 있을 때하고 이게 종이 정말 얇은 종이가 꽉 차서 앞뒷면으로 모든 페이지가 사실은 텍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상상, 그리고 그런 책이 더 많이 꽂혀 있는 또 도서관에 대한 상상, 그리고 칼세이건 시대에는 없었지만 이제 저희는 인터넷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데이터는 어디까지 얼만큼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가? 그게 모두 다 이제 사실 인간들에게 다 접속이 되어서 같은 정보를 공유하게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제가 이 시절을 잘 몰라서 그러기는 하는데 이렇게 상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공각기동대 같은 생각을 하면 뇌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정말 모든 이 세상의 정보와 내가 연결되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저는 이때쯤에서 SF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쯤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서 여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제 80년대 넘어서 뭐 사이버 펑크들 그게 이제 정교화된 거죠. 네. 정교화되고 현실과 이제 맞닥뜨리면서 기술적인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그것이 가져올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게 한 시절이니까 사실은 이제 칼 세이건이 SF 작가들 당대에 이제 정말 그 날리던 그런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고 칼 세이건 특유의 균형감 같은 걸 가지고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상상을 해서 여기다 써놨기 때문에 읽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SF적인 상상은 아무래도 인간 사회에다가 집어넣지 기술 발달사 자체에 관심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칼 세이건은 기술 발달사적인 걸 넣으면서 이게 자기가 이야기하고는 있는 뇌의 지성의 발달 이것과 연결시켜서 개연성을 갖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했다고 봐요. 어쨌든 이게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SF 그 작가들과의 교류라던가 아니면 이 여기서 딱 얘기했던 지적인 인간과 지적인 기계 사이의 협력
이라는 문장처럼 그런 거를 어쨌든 상상하고 그런 거를 어쨌든 뭐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아마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겠죠. 그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처음에 들어가는 이제 그 시작하는 그 글에서 네. 이 왜 자기가 인간의 뇌에 대해서 인간의 지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하는 모티브가 전파 망원경이었잖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섭계 전파 망원경이 생기면서 이제 전파 망원경의 파워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정밀하게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구를 사용한 기계라고 하는 매체를 사용해서 다른 어떤 미지의 세계와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린 거죠. 그렇죠. 가능성이 두 개죠. 하나는 이게 외계 인가의 외계 지적 생명체라고 하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타자이면서 우리들의 어떤 거울이 될 수 있는 지적 생명체를 지구 바깥에서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계에서 본 거죠. 그러네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이때 인공지능이라든가 어떤 칩에 대한 게 SF적이지만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고 뭐 나오기 시작하고 임상 실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간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접촉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뇌의 확장을 인간 세계인 지구에서의 확장, 기계와의 협력을 통한 또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감성적으로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파 망원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한 기계 도구를 통한 접촉이니까 사실 처음에 그렇게 던져놓은 것에 일관성 있게 끌고 나오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네. 바람이기도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개연성 있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여기서 이제 집약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전파망원경은 이제 오는 뭐라 그럴까 신호를 잡는 거고 직접 가기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보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가는지 이제 그냥 간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걔도 나름대로 이제 혼자서 갈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걔도 이제 혼자서 여행을 하고 있는 어떤 지적 기계 이런 거겠죠? 네, 이게 보이저호도 마침 1977년에 발사가 되었어요. 아, 이때 같은 네, 때예요? 그때 8월 말에 2호가 발사되고 9월 달에 이제 1호가 발사되었는데 흔히들 그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불러요. 네. 그 보이저 1호와 2호를.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아니라 말하자면 약간 자기 스스로 뭐를 해낼 수 있는 그 자동화 기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명령문을 여기서 우리가 실시간을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배치잡이라고 불렀는데 아. 그 명령을 시퀀스를 주면 이 뭐 팔을 벌려서 뭐를 찍고 사진을 전송해라 하는 일련의 명령을 하나의 시퀀스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딱 짜여져 있는 걸 가다가 어떤 장애를 만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네. 딱 에러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하면 1, 2, 3, 4의 경우를 선택할 수 있게 센서에서 이게 높으면 2번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약간 자동 제어가 강하고 약간의 우리가 더 나가면 뭐 퍼지 이론 뭐 이런 것들이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개념으로 보면 제어 제측이지만 당시 개념으로 보면 가장 앞선 인공지능 장치인 거죠. 네네. 그게 말하자면 보이저호고 그 보이저호의 처음과 끝을 장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 세이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쩌면 이 책에 이렇게 기술된 것도 그런 보이저호의 경험들, 그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네요. 어쨌든 저는 그냥 이렇게 그것은 지금 현재의 이야기인데라고 보이지만 이런 거를 먼저 상상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런 걸 구체화해서 만들어내거나 상업 같은 데에서 뭐 실제 물건들을 만들겠죠. 근데 확실히 상상으로 어디까지를 이렇게 끝까지 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또 그거를 실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9장 마지막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칼 세이건 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약간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마지막 장은 뭔가 약간 SF적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9장 지식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키워드는 외계지성체로 찾았어요. 그리고 페이지는 29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피질의 완전한 기능을 통해서만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음이 너무나 확실하다. 직관이나 변연계 및 알복합체의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진 이성. 그러나 어쨌든 이성이 미래로 나아갈 유일할 길이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세계에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야 한다.
지구에서 상당한 정도로 지적 능력이 진화된 것은 우주력의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였다. 양쪽 반구 간의 조화로운 기능은 자연이 생존을 위해 우리에게 부여한 중요한 도구이다. 우리가 가진 지적 능력을 완전하고도 창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브로노프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문명은 과학의 문명이다. 그것은 지식과 지식의 보전이 우리 문명의 존재 기반이라는 말이다. 과학은 단지 지식을 의미하는 라틴어일 뿐이다. 지식은 우리의 운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왜 뇌과학에 관심을 가졌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가 그래서 그 뇌, 인간이 가진 뇌가 그냥 이렇게 우리만 잘났어 이런 종류가 아니라 이걸 어디에 써야 하는가, 이 뇌로 우리는 어디까지 지금 뭐 문명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로 요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네요. 네, 여기서 이제 일단 하나 얘기하면 이제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네. 브로노프스키를 인용하면 끝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책이 시작된 것도 브로노프스키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브로노프스키의 책이 뭐 그 있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인간 지성의 발달사에 대한 책을 썼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 사람을 기리는 이제 그 강연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네. 그 1회 강연자가 칼 세이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제가 네. 아무래도 그 이 브로노프스키를 기리는 거니까 인간 지성 발달 사에 대한 것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강연을 이제 칼 세이건이 하게 된 거죠. 네. 그 하게 되면서 그 강연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와 그거에서 준비했던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좀 발달시킨 것이 이 에덴의 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브로노프스키에 대한 크레딧을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계승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 뭐 그 첫 번째 강연자로 이분이 꼽힐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 결국은 브로노프스키가 꿈꿨던 그런 것을 뭐 완성했다고나 할까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장이 지식은 우리의 운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운명 얘기 나왔으니까 미래란 얘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페큘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측을 하거나 기대를 하거나 바람이 되거나. 그런데 뭐 정리를 이제 잘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우리가 이렇게 발달해 왔고, 그 우주력의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딱 있는 거고, 네. 그 동안에 뭐 양쪽에 그 뇌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그 생존을 잘 해왔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지적 능력이 발달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이왕돼서 루비콘 강을 건넜고 돌이킬 수 없다. 네. 우리는 이제 우주에 대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숙명에 놓여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문명을 만들고 나아가는 것은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우리가 멸종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궁극의 끝에 만나는 것은 무엇일까 했더니 우주 도처에 이런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그 우주 도처에 외계 생명체들이 있을 거다. 네. 지적인 능력을 가진 생명체들이 있을 건데 그들하고 우리는 굉장히 다르게 생겼을 거다. 그렇죠. 아마 사용하는 언어도 틀릴 거고 방식도 틀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거다. 우주가 공통적으로 하는 같은 물리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에 공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형태로든지 지적인 능력을 가진 지성체로 발달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만날 날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도약. 우리가 그 파충류 시절 거치면서 이제 뇌의 용량이 넘어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기계와의 협력이라든가 도서관을 통한 또 한 번의 도약을 했듯이 이제는 외계 지적 생명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구축해 놓은 어떤 지적 발달의 알카이빙, 그런 것도 우리가 수용함으로써 한 단계 더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다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는 전파망을 갖고 있어. 만나는 어쨌든 접촉할 수 있어.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문명, 또 과학, 뭐 지성, 지식 이런 단어들이 이제 혼재되면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파망원경 때문에 칼 세이건이 되게 여러 가지 고민했나 봐요. 진짜로 메시지가 왔는데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던가 아니면 뭔가 만났는데 뭐 이렇게 철학적인 고민은 들겠지만 막 서로 너무 다를 때 다른 것을 인정하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참 어디까지 상상을 끌고 가면 그리고 거기 그 내용들을 뭔가 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 다 채우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가치에 도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곳들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칼 세이건의 책들을 쭉 읽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네, 그 천하의 칼 세이건도 네, 8장 9장에 오게 되면 약간 여기 용 나왔지만 용두삼이 그러니까 펼쳐놨어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약간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딱 이렇다고 정리하지 못한 느낌도 조금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건 약간 다른 데도 뭔가 막 결론이 주장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약간 상상하고 끝나지 않았었던가요? 네, 그게 아마 탈세건이 그 당시 자기가 할 수 있고 네. 얘기할 수 있던 최선이었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에덴의 용의 지금 8장과 9장이 네. 8장에서 이제 기계와의 협력, 도서관 이야기, 이제 인간 외부에서의 거, 인간 개조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적 능력의 확대. 음. 그렇게 나오고 있고 9장에서는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가 나오면서 네. 우리의 지적 능력과 지식의 그 가는 방향에 대한 거, 네. 지향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1980년에 나오는 코스모스에서 확장이 되어요. 코스모스를 보시면 코스모스의 11장, 13장으로 총 이루어져 있는데 네. 11장에 도서관 이야기가 나와요. 네, 네. 그 굉장히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도서관의 정보의 양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또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도서관을 통해서 인간이 그 한 세대만에 끝날 것들을 여러 세대에 그렇죠. 걸쳐서 아카이빙을 하고 또 넓게 퍼지면서 그래서 집단으로 교육하고 집단으로 전수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울트라 소셜한 것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다른 영양주와의 이제 차별 그쵸. 성이고 인간이 어떤 문명이라는 것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기보다는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에덴의 용은 여기서까지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 코스모스를 가셔가지고 코스모스의 11장과 12장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나온 김에 12장도 얘기하면요. 12장의 제목이 은하대백과 사전이에요. 그 은하대백과 사전은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에서도 또 나오죠. 네. 다른 곳에 나오는데 이게 말하자면 아까 미영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도서관 아카이브인데 책 이걸 통해서 얼마나 지금 그 강력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칼세건이 여기서 책 자체의 물성보다는 정보에 초점 맞췄잖아요. 네. 지금은 정보라는 관점에서 아카이빙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쵸. 그럼 그 정보의 아카이빙의 궁극은 뭘까? 그러면 더 발달한 외계인들은 분명히 디지털화시킨 어떤 압축된 정보를 만들었을 거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은하대백과 사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그것에 우리는 접근할 키가 없어요. 아직 기술적 사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벗어나서 우리가 더 발달하게 되면 그것에 가는 문법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열쇠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뜯어봤을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도서관의 정말 우주 확장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우주 시민으로서 호모사피엔스가 등극을 하는 거고요. 뭐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에덴의 용을 읽으시면서 코스모스를 이렇게 연장해서 읽어보시면 네. 굉장히 맥락적으로 좋고 좀 어떤 생각을 정리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프리 코스모스네요. 네, 그렇죠. 프리코스모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기에서 얘기를 다 못했어. 이래서 이제 코스모스에 더 열심히 하신 거죠.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굉장히 또 급변하는 시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담기게 되고 칼세겐이 언제나 되게 좋은 것은 그 책이 오래돼도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이렇게 차분하고 디테일하고 깊이 있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우리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고 그렇지만 항상 미래를 열어놔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도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해주는 그래서 그런 선상에서 에덴의 용 다음에 오는 코스모스가 여기의 것을 포괄해서 두 챕터에다가 네. 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저희 그러면 에덴 내용 이제 다 읽은 거네요? 네, 얼추 이제 9장까지 쭉 네. 설명을 했고 맥락도 보셨고 앞으로 여러분 하실 일 네. 코스모스 읽기 읽기. 네, 그렇게 하시면 거. 되겠네요. 에덴 내용 깊이 읽기가 끝났습니다. 이 방송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짧게 뭐 이렇게 읽었지만 어쨌든 한 권을 같이 읽으셨고요. 예, 지금 시즌 2가 끝났고 칼세이건 살롱 시즌 3를 준비하는 사이언스 북스 출판사에서 다음에 이제 시즌 3에서는 어떤 책을 다루면 좋을지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책을 할지 이렇게 독자분들이 참여해 주시면은 선물을 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책을 할까? 보기 중에서 골라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그리고 브로카의 뇌, 그리고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네 번째 콘택트입니다. 자, 네 가지 책 중에 나는 이번에는 이 책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다. 이 책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방송을 보면서 따라 읽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셔서 참여하시면 선물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안내 되게 어렵네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가 다음 시즌에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